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K리그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캐스터 소준비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오전에 굉장히 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들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K리그가 4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덧 40주년을 맞이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올해 다들 마칠 수가 있었는데 모두가 여러분의 사랑과 또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주년의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미처 알지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일들도 40주년의 역사에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K리그 40주년을 수놓았던 그 수많은 스타들, 사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대한민국 축구 최고의 전문가 대한축구협회 한준희 부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인사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축구 최고의 전문가는 좀 낭설인 듯 하고요. 그 대본에 써 있어요? 저의 평소의 마음이. 평소의 마음을 담아서 예. 말씀하셨지만 소준일 아나운서가 이 사회생활을 잘해서 평상시에도 좀 아부성 짙은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낭설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이른 시간에 심지어 백화점이나 타임스퀘어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간에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K리그를 너무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보는데, 제가 과연 여러분들 앞에서 K리그에 관한 썰을 푸는 것이 적당한지 그거 자체가 이제 자격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열정에 또 깊은 탄복과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영등포구의 최호곤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2002 한일 월드컵 개최할 당시에 서울시의 또 문화행정 일을 맡으셔서 월드컵 개최에 1위를 담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소준일 아나운서나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이 최호곤 구청장님의 일조의 덕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모쪼록 그렇게 길진 않지만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준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저희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여러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시고요. 근데 예. 저기 저 6분의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위원석 선생님이 어제 이 개관을 하면서 또 큐레이터로서 활약을 하신 것 같은데, 명예의 전당이 우리 위원석 기자님이 올해 저와 더불어서 이제 K리그 초대 명예의 전당 헌액 선정위원장으로 활약을 하시고, 위원석 위원장, 위원석 위원장, 위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그 밑에서 이제 위원 역할을 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에 오니까 또 직위가 좀 고하가 바뀌더라고요. 대한축구협회에 오니까 제가 이제 부회장이 되고 위 위원장님께서 이사가 되셨는데, 어쨌든 초대 헌액된 저 6분들이야말로 저희에게 또 엄청난 도움을 주신 K리그의 아버님들 아닌가. 그렇죠. 네, 물론 이동국 아버님은 좀 너무 젊은 아버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훌륭한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다시 반가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한준희 부회장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을 환영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꺼이 또 참석을 해주신 두 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우 영등포구 의원님 함께 하셨고요. 네. 그리고 희망행복 미래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최호건 영등포 구청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구청장님께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 짧은 인사 말씀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좀 저희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등포구청장 최호근입니다. 오늘 그 K리그 40년 역사의 토크 콘서트가 우리 영등포 아트스퀘어에서 개최되는 것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또 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 한준희 해설위원님 또 우리 소준일 축구의 캐스터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공무원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2002년 당시에 문화국 주무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서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2년 한일 피파 월드컵 대회에 있었습니다. 문화국이 전체 대회를 이제 서울시 대회를 총괄 지원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개 상암동 경기장, 오늘날 그 정말 상암구장 건설하는 부분하고 또 국내에서 오는 여러 손님들, 외국 관광객 또는 대외 지원 관계자들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길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생겼죠. 우리 그 붉은 악마, 지금 그 서울광장부터 광화문 광장, 거기에 정말 붉은색 응원의 물결로 가득 찼던 그 함성, 그 뜨거운 에너지, 열기, 지금도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속 그때 그 에너지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눈에 선합니다. 그게 자발적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붉은 악마도 스스로 만들어냈던 참 대단한 응원 문화였습니다. 그런 열기 덕에 그때 만들었던 전국에 있는 여러 경기장 인프라, 이걸 바탕으로 우리 K리그가 40년 이렇게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 분야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쭉 커나가는데 우리 K리그도 세계적인 리그로 크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구를 정말 사랑하시는 또 최혁원 영등포 구청장님의 따뜻한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거리 응원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하라는 수능 공부도 안 하고 모르는 아저씨 트럭 뒤에 타가지고 막 진주 시내를 쏟아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저 이거 처음에 첫 인사말 네. 하실 때 K리그 시작할 때 태어나질 않았어요? 저 8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그때 오. 정체불명의 상태였죠. 그 월드컵은 이제 고3 때 트럭 뒤에서 봤는데 트럭 그렇죠. 타고 봤는데 그렇죠. K리그는 태어나질 않았구나. 예, 그때는 생각보다 아빠 몸에 적네. 있었는지 엄마 몸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예. 부럽습니다. 네. 아,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한준희 어린이가 또 K리그 슈퍼리그의 출범을 함께했던 그 시대가 맞죠? 네, 그 슈퍼리그 출범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예. 가장 그 1983년에 기억나는 저의 스토리는 제가 그 당시에 동북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제가 동북중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동북고등학교 1학년이 저 지금 홍명보 감독님이 또 동북고등학생이었던 적도 예. 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제가 1학년 때 이제 동북중학교를 이제 등하교를 할 거 아닙니까? 하교할 때 이제 수의실이 좀 크게 있었어요, 학교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었는데 근데 수의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낯익은 얼굴이 수의실에 앉아서 우리 수의 아저씨와 환담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박윤기다. 네, 그때 유공의. 제가 유공의 박윤기. 네. 제가 그때 동북중학교 수의실에서 봤던 분이 그 K리그 원년 득점왕 황금발 1호 박윤기 선생님이셨는데 동북 선배님이신 거예요. 앉아서 하실까요? 네, 예. 앉아서 하시죠. 네. 그래서 박윤기 저희의 복지를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 박윤기 선수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 시즌 끝날 때 이분이 이제 득점왕에 등극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제가 해설위원 된 다음에 이 박윤기 선생님하고 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윤기 선생님이 동북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북을 그 당시에는 다니긴 했는데 전학을 가서 중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어르신 표정이 이제 선했던 그 박윤기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83년은 여러모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예.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 몇 가지의 그 질문을 미리 좀 받아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한준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83년 그 슈퍼리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인상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슈퍼리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인상은 물론 이제 요즘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 저는 올 시즌의 K리그가
K리그의 제대로 된 흥행 돌풍의 거의 원년 같은 역할을 올 시즌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기들이 또 있었잖아요. 있기는 예전에.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프로축구 연맹에서 하는 그 관중수 실집계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이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우리 K리그가 이제 체계를 잡아서 정말 좀 많은 관중과 일반 팬들까지도 유입시킬 수 있는 매력을 발산하는 저는 원년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그냥 열기와 어떤 그 관중 수 뭐 이런 걸로만 따지면 사실 제 생각에는 83년이 제일 흥행했던 것 같습니다. 83년. 원년이.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슈퍼리그에 대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할렐루야와 대우가 경기를 하면 우리 최 구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할렐루야와 대우가 경기를 하면 이 두 팀이 모두 사설 국가대표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가 약간 전 국가대표 선수들 거기가 약간 한 2, 3년 선배급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우는 현 국가대표 선수들. 그래서 이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거의 국가대표 A팀 대 B팀의 대결 같은 느낌이었고 또 라이벌리도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파울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서로 자존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야 이거 뭐 알만한 스타들은 여기 다 있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포항제철 아톰스에는 뭐 최순호 선수를 비롯한 또 스타들 그러니까 5팀이 시작을 했는데 상당수 팀들이 슈퍼스타들로 가득 찬 팀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표팀의 슈퍼스타들의 반 이상은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반면에 83년에 처음 5개 팀으로 슈퍼리그가 시작됐을 때는 거의 사설 국가대표 팀들 간의 라이벌 매치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팬들이 당연히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유럽 축구를 알기나 했습니까? 챔피언스 리그 이런 대회 뭐 있는 것도 제대로 몰랐고 뭐 프리미어 리그가 몇 라운드로 하는 건지도 몰랐고 FA컵이 뭔지 프리미어 리그가 뭔지 그 대회도 헷갈리던 시절이고 뭐 아예 지식이 전무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아시아 축구 내지는 우리 축구가 축구의 중심인데 거기에 슈퍼리그는 평소에 보던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볼 수 있는 무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관중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시스템은 이른바 이제 요즘 얘기하는 약간 유랑극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83년 처음에 딱 터질 때의 어떤 열기는 있기는 있었으나 이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적 열기는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 K리그가 그 이후에도 아주 장기간 동안 좀 아픔이 있었던 원인이 됐죠. 왜냐하면 이때는 대회를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 자 1, 2라운드는 뭐 서울 시리즈 그러면은 서울에 5팀이 모두 운집을 해서 토요일에 경기하고 토요일에 2경기하고 일요일에 2경기합니다. 야구랑 똑같아요. 매일 해 매일. 그러니까 한 팀은 이제 토요일에 한 팀 쉬고 일요일에 한 팀 쉬는데 그 대신 상당수 팀들은 연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라운드 자 1, 2라운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3, 4라운드 되면 요거는 이제 부산 시리즈. 그래서 또 토요일 2경기 일요일 2경기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여수 시리즈, 뭐 전주 시리즈, 뭐 광주 시리즈, 인천 시리즈 그런 식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야구의 그 토일 주말 2연전처럼 그런 식의 경기를 하니까 우리 슈퍼리그 팀들도 물론 그 명목상의 연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할렐루야, 유공, 대우, 포철, 국민은행 모두 이 5팀들이 연고 자체가 있기는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뭐 어느 팀은 뭐 서울 경기도 뭐 어느 팀은 뭐 전라도 어느 팀은 경상도 있긴 있었는데 저만 해도 그 연고가 다 기억이 안 나요. 몰라. 왜? 그냥 대도시들 뭐 중소도시들 돌면서 순회 경기를 하는데 그 연고가 알 게 뭐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뭐 그 구단들 자체도 그 연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눈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국가대표들을 다수 볼 수 있는 제전이라는 그런 느낌에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인기가 못 됐었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프로야구에 비하면은 프로야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가 정말 지역 감정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시작이 된 반면에 프로축구는 스타들의 제전이니만큼 관심은 처음에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그 83년의 열기는 저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후에 그게
전혀 지속성이 없이 이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는 것이 결국은 83년에 그 단초가 제공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시작이 그렇게 뭐 순탄치도 않았고 뭔가 좀 불완전하게 시작을 했었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우리 K리그를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현장에 서포팅을 다니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아픔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서포터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뭐 남일이 아닌 것처럼 지켜보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성장통들을 다 거치고 이제 40주년을 올해 맞이를 해서 굉장히 성황리의 시즌을 끝을 낼 수가 있었는데 40주년을 한 번에 좀 돌아보면 그런 좀 질문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해부터 4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시즌, 우승의 순간 혹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한 장면, 골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우승의 순간은 제가 요거는 뭐 의미보다도 저 자체의 어떤 신체의 아픔 때문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있어요. 뭡니까? 2008년에 눈 내리는 12월에 저희 뒤에 계시죠? 네. 수원 팬분들 계시죠? 수원 네. 삼성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FC 서울이 챔피언 결정전을 두 차례를 했잖아요. 첫 경기는 또 비겼고 이때 이 두 팀의 대결은 여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당시에 어떤 뭐 스타 선수들 간의 라이벌리도 그렇고 감독 간의 라이벌리 뭐 기업 간의 라이벌리도 그렇지만 사실 승점으로 보더라도 이 두 팀이 정규리그에서 골득실 차로 아마 1, 2등이 가려졌던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규리그 순위가 붙은 팀들이 뭐 밑에서 올라온 또 뭐 3, 4, 5등 팀들한테 이 자리를 넘겨주지도 않고 딱 결승에서 붙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진짜 자격 있는 최강 대 최강의 정말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심지어 1차전은 비겼죠. 그리고 이제 2차전을 이제 수원 빅보드에서 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는 저는 그때 중계로 간 게 아니라 중계는 그 당시 이제 서기철 맞아요. 형님 그리고 이용수 교수님이 이제 중계를 하셨고 저는 그때 이제 KBS의 다른 프로그램 뭐 비바 K리그도 제가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 눈이 매우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계석 부근 그 본부석 쪽 부근이 굉장히 미끄러운 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3번을 미끄러졌습니다. 3번을 미끄러졌는데 자빠지셨군요. 또 구두를 제가 그냥 운동화를 신었어야 되는데 네. 구두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운동화 잘 안 신으시잖아요. 요즘은 운동화도 많이 신어요.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운동화가 편해서 운동화도 네. 많이 신는데 그 미끄덩해가지고 꽝 이제 미끄러졌는데 나중에 우리 서기철 형님이 저한테 그 중계석에서 제가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다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기철이 형이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아까 내가 중계하다가 웃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며칠간 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부러지거나 이런 데는 부러지기까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 잊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할렐루야를 응원하다가 할렐루야가 한 3년 만에 이제 팀이 프로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는 이제 대우를 응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우가 1997년에 3관왕을 차지했던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정규 리그가 있고 또 아디다스컵, 프로스펙스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그컵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우가 그 당시에 전관왕. 그때는 이제 안정환 선수가 들어오기 약간 직전인데 김주성 야생마 김주성 선수를 필두로 해서 마니치, 샤샤, 투레 이런 또 수비에 뭐 이민성, 뭐 김현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이 선수들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하석주, 정재권 우리 또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 하석주 부회장 아주대학교 감독 형님이 계신 그런 선수들이 있었던 대우가 우승했던 그 97년이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응원하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좀 더 기억이 나고 물리적인 고통을 수반한 걸 생각하면은 2008년이 좀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사실 2008년 수원 삼성의 우승이 지금 K리그 올 시즌의 가장 큰 서포터들 사이에서 그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 감정, 그 낭만이라는 감정에 정말 극대치를 좀 찍어줬던 그 우승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거의 연장선으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작년 울산이 우승을 했을 때 그 현대가 더비에서 마틴 아담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중계는 아니고 그냥 보러 갔었는데
제가 K리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정도의 열기와 함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평소처럼 다음 라운드가 제가 그때 동해안 더비 중계 방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다음 경기에서 포항을 이기면은 울산이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평소처럼 준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보고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중계 방송 그리고 올 시즌의 중계 방송이 좀 방향성을 잡게 만들어줬던 경기가 그 경기 그리고 울산 현대의 우승이라서 저에게는 좀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 소준일 아나운서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소준일 아나운서가 K리그 팬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기의 비결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가 그 경기 시작할 때 끝날 때 거의 무슨 서사 시를 읊어. 그 경기에 관해서. 예. 근데 그거 적어오는 거죠. 오프닝은 당연히 적어오는 거죠. 그럼 클로징은? 클로징은 안 적는 것도 있고 적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안 적고 그 시를 읊을 수가 있어요? 안 적을 경우도 있죠. 야. 중계 방송 안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안 적고 하는 거고. 그 진주에서 국어 점수가 좋았는 모양이네. 제가 그 모의고사 120점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120이 만점이에요? 그때 당시에. 당시에? 네. 국어 영역이. 120 만점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저나 우리 부총장님은 그 120이 한 과목에서 어떻게 120이 만점이 되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3 때 네. 트럭을 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한 번에 아픔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또 나요. 부총장님은 아마 본고사 세대이실 거고 네. 저는 아마 학력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세대였어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갈 때도 연합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합고사 200점 만점, 학력고사는 저 때는 340점 만점, 그 중에 체력장이 20점, 필기가 320점 만점.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서사시를 그러니까 무조건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대단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내 말을 믿고 버텨라. 그런 조언들 끝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답 드렸어요. 뭐냐면 아까 기억나는 또 뭐 장면 이런 거 얘기했죠. 골 장면. 골은 홍명보 선수 골. 홍명보 선수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이겠죠? 네. 어느 경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하프라인 부근에서 가끔 보면 요즘도 뭐 데이비드 베컴샷, 뭐 사비 알론소 샷 그런 것처럼 뭐 50m, 60m 초장거리 슈팅 뭐 이런 골들이 요즘도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홍명보 감독의 당시의 샷은 좀 특이했던 게 프리킥이었어요. 프리킥을 하프라인 부근에서 얻었는데 이거를 빠르게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냅다 후려가지고 프리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키퍼가 그거를 이제 막 상대팀에서 막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리체프 선수, 신혜선 선수 영향 때문에 모든 구단들이 거의 외국인 키퍼를 주전으로 쓰던 때인데 그 외국인 키퍼가 하프라인 부근의 상대 프리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 날아올 대비를 좀 안 했죠. 그런데 그 순간을 명보 형이 제대로 노려서 엄청난 킥력으로 그거를 골망으로 꽂아버렸어요. 거의 하프라인 부근에서. 그게 그 당시에 그 스포츠 뉴스 보면은 그 해의 주요 장면들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종목 불문하고 꼭 나오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골 넣고 나서 골 셀레브레이션, 골 세리머니 하는 게 한동안 굉장히 오래 나왔어요. 저 기억이 나는 게 골 넣고 나서 그 코너 플렉 있잖아요. 코너 플렉 있으면 거의 다가가가지고 이러고 섰어요. 달려가가지고 이러고 딱 썼어요.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제 특이했던 게 또 이런 거죠. 원래 그 홍명보 형님이 그 월드컵에서 골을 넣어도 물론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제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골 넣으니까 뭐 셀리브레이션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통상 이분이 이제 골을 넣어도 그렇게 셀리브레이션이 뚜렷하지는 않은 분이에요. 4강 뭐 그 승부차기 그런 걸 제외하고 표정이 없으시죠? 그렇게 많은 모션이 있는 분이 아닌데 그 초장거리 프리킥을 넣었을 때는 그 셀리브레이션이 꽤 기억에 남는 셀리브레이션. 맞아요.
그것 역시나 뭐 비슷한 질문과 하나 또 묶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골 셀레브레이션까지 이렇게 또 꽂아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셀리브레이션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그 대우에 아까 얘기했던 예. 마니치, 샤샤, 뚜레 뭐 이런 선수들 예. 있을 때 시절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세 명이 이제 골을 넣고 나서 구두 닦는 셀리브레이션. 황금 말. 구두 닦아주는 셀리브레이션. 저는 그거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예, 그거는 예. 뭐 전 세계에서도 하는 선수들이 꽤 근데 있었죠. 90년대니까. 예.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외국에서 그런 셀리브레이션이 처음 어딘가에서 나온 데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고 이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거 아주 직수입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거의 효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자,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주신 분들 사이에서도 질문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뭐 시간이 많진 않은 관계로 다 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뽑아가지고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K리그 40년사 토크 콘서트 보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레전드 선수가 있다면 한 명 정도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레전드다. 네. 요 말은 사실은 좀 아이러니가 있죠. 예. 잘- 레전드면 당연히 알려졌을 것 같은데. 레전드면 알려줘야 되는데 예. 제가 이 질문을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분이 하신 질문이요? 지금 이랜드 유니폼을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세요? 예. 제 생각에는 제가 한 명을 추천을 해드린다면 예. 저 대전에서도 감독하셨고 안산에서도 감독하셨고 전북에서도 감독을 잠깐 하셨던 이흥실. 흥겹게 득점. 실점 아닌가요? 네, 흥겹게 제가 좀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이전에 코치 시절에는 굉장한 능력을 예. 뽐내시고 전북의 왕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던 코치셨고, 다만 이제 그 감독을 잠깐 하셨을 때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프로축구 초창기 세대에서는 가장 뛰어났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개인 전술이 무지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패스가 그 이흥실의 그 창의적인 스루 패스는 미사일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곤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 뭐 잉글랜드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의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 같이 창의적인 패스인데 그게 막 미사일처럼 유도탄처럼 날아가 꽂히는 그런 패스가 가능했던 선수가 이흥실 선수이고, 그리고 본인이 득점도 꽤 많이 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어시스트 능력은 그 당시 세대 중에서 거의 탑을 다퉜고, 본인 득점도 또 많았고, 그래서 3골 이상 넣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예전에 아마 요즘은 아니고 그 여러 해 됐지만은 예전에 그 어떤 계기였는지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감독들을 모아놓고 역대 베스트 11을 한번 꼽아봐라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흥실 선생님 표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즘 팬분들한테는 그 흥실 그 흥겹게 실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선수로서는 조금은 잊혀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런데 레전드고 아마 K리그에서 베스트 11 횟수만 따져도 그냥 스탯으로 레전드 그게 나올걸요, 딱. 그러니까 레전드이면서 좀 덜 유명하다. 그 컨셉에 맞는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네. 예. 흥실이 꼭 아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흥실 엄청난 테크니션이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는데요. K리그 뉴비들한테 입덕팀 추천해주세요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건 당연히 광주죠. 그건 그 답은 저는 광주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즌에 K리그에도 있고 ACL 엘리트에도 심지어 있는 팀이니까 광주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효 쌤이 안 떠났잖아요. 그렇죠. 2027년까지. 이종효 물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떠날 수가 있긴 있어요. 떠날 수가 있긴 있고, 아마 말도 안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광주가 이종효 감독과 아마 새로 계약을 할 때 저거는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다른 팀 팬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종효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음 아빠. 제 생각에는 아마 광주가 요번에 계약을 할 때는 이종효 감독을 다른 팀이 데려갈 때는
얼마를 내놔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있을 거예요. 박진석 감독 때도 그랬었죠. 확신을 해서 어쨌든 이제 그걸 근데 내면 데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정효 감독이 어쨌든 다음 시즌 뭐 광주를 맡는 거는 그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정효가 있는 한 일단 광주는 경기 전부터 후까지가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광주에 대해서 올 시즌 많은 팬들이 찬사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K리그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전술 영상 분석 뭐 이런 걸 할 때 그 전술 분석을 할 만한 소스를 제공하는 전술적 움직임과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그 유럽 축구 뭐 좋은 팀들 전술 분석 하듯이 이 광주의 전술 분석 영상들을 많은 분석관들 뭐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많이들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팀은 정말 볼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 볼만해, 감독이 재밌게 만들어줘, 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인터뷰가 내년에 절대 순화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갈 거니까 처음 뉴비가 입덕을 한다? 당연히 광주를 보라. 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집 근처에 있는 팀. 예, 이거 직관이 어려우면 힘들어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 뭐 속초에 살아요. 근데 저 광주에 입덕을 했어. 어떻게 보러 갑니까? 이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집 근처에 있는 팀을 가장 먼저 찾아보시고 내가 이동이 좀 자유롭다 그러면은 역시나 좀 다른 견지로 저는 축구장에 갈 때 축구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봅니다. 이제 그냥 재밌자고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위기를 저는 좀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요새는 브이로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팀 이렇게 응원해요, 나 이렇게 응원했어요 하면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응원 빡세게 잘하는 팀, 예, 그 팀을 한번 입덕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즐겁게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경기를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뒷줄에 계신 수원 팬분들하고 계속 좀 눈이 마주쳐지네요. 소준일 아나운서도 혹시 브이로그 하시지 않나요? 예, 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브이로그도 좀 많이 봐달라고 지금 선전하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또 홍콩에 갔다 왔습니다. 홍콩에 전북현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러 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저분 여자친구가 홍콩 분이십니다. 왕조현님의 후예 뭐 이제 그런. 예, 사실 저희가 10시 반까지 이 토크 콘서트를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지금 몇 시인데? 그러니까 저 시계가 없어요 지금. 시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시간이 약간 오버됐을 것 같은데요? 38분. 자, 몇 분만 더 합시다. 지금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뉴비들한테 입덕팀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왔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K리그를 서포팅하지 않으신 분도 여기에 와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K리그가 해외 축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K리그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K리그만의 장점. 그렇죠. 물론 이제 소준일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팀이냐 아니냐가 가장 뭐 큰 갈림길이죠. 매우 커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저 이강인 관광상품, 뭐 손흥민 관광상품, 김민재 관광상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은 뭐 그 바이에른도 가보고 뭐 토트넘도 가보고 뭐 이제 파리 간 김에 뭐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 뭐 오르쉐 미술관도 보고 뭐 이강인도 보고 뭐 요즘은 그런 게 많아서 사실은 뭐 지구가 거의 그 하나로 뚫려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매일 매 주중 주말 가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구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외람되지만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엄청 내가 저 빈살만님이나 저 만수르님 아들이어가지고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재벌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내가 재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아서 야 그냥 맨날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막 이제 그런 생각도 저도 가끔은 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나름 뭐 인생의 굴곡도 많고 여러 가지 부류의 저도 고난과 나름의 그 역경과 굴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인생이 너무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 처음부터 물어가지고
그렇게 또 편하면은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생,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뭐 해보고 좀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고생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전제로 하면 여러 가지 굴곡과 고생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데 우리 K리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K리그가 아까 뭐 소준일 아나운서가 성장통이라는 표현도 썼고 저도 그 83년부터 이게 길을 좀 처음에 잘못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도 우리가 관중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이런 얘기를 저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은 고난과 극복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서 K리그가 지금까지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올 시즌에는 이제 좀 자리가 잡히나 보다 라는 느낌을 지금 주는 순간까지 왔는데 이제 뭐 자리가 잡힌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고난은 좀 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오는 것 자체가 K리그의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해외 축구는 TV 속에 있는 좀 멀리 있는 아이돌 느낌, 배우 느낌, 연예인 느낌이라면 요즘은 아이돌도 저 직관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런 느낌이라면 K리그는 내 옆에 있는 애인과 같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같다.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이런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100% 소준일 아나운서는 홍콩 리그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보고 왔잖아요. 예, 키치 보고 왔어요. 아 저. 진짜로? 예, 그 드넓은 홍콩 스타디움, 홍콩 전주성을 리그 가면 살아났어요. 그 홍콩 리그가 여러분들 제가 막간 퀴즈를 하나 내면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프로축구를 시작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면 답이 홍콩입니다. 1907년에 홍콩 1부 리그가 출범을 하는데 1907년이면은 뭐 우리는 진짜 역사적으로 고생하던 시절인데 그 홍콩은 아시다시피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의 프로리그를 지녔었고 그래서 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 영향으로 대만이 아시아에서 축구를 좀 잘하는 나라였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그 홍콩 리그 많이 사랑하세요. 잠깐 내정지가 왔는데요. 예. 그 아시안컵이 또 다음 달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먼저 아시안컵을 개최한 국가도 홍콩입니다. 1956년에 홍콩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여자친구를 보유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도시라는 설명까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 하나 더 하나 더 할까요? 예. 마지막. 역시나 라스트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 올 시즌의 장면.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좀 약간 아까 얘기한 내용도 있어서 편파 같지만 저는 올 시즌에 뭐니 해도 최고의 K리그 히트 상품은 광주와 이정효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가장 센세이셔널했고 뭐 사실 프로축구 연맹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할 수도 있긴 있어요. 광주가.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졌고 전술적으로도 칭찬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화제성도 많이 끌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관중 수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이 팀은 아시다시피 그 보조구장을 지금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뭐 가변석도 이동식 가변석이 되다 보니까는 꽉 차도 진짜 6-7천 명 넘기기 힘든 그 태생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잘하는 팀이 좀 구장도 크고 그랬으면은 평균 관중 늘리는데도 프로축구연맹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조금 섭섭한 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뉴비들에게까지 추천할 정도로 센세이셔널했고 우리 프로축구의 어떤 새로운 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저는 광주가 굉장히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이라서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이정효가 만들어낸 상당수의 장면들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축구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가 확정됐는데도 버럭하는 이기질 못해가지고 버럭하는 그런 장면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K리그 대상 시상식장에서도 그 올해의 감독 홍명보 하니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이정효 감독 안색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누구 찍으셨어요? 저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투표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오, 이거 제가 암살 시도한 건데 이게 또 피해가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정효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수상소감까지도 준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약간 또 그 얼굴빛을 못 감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이정효 감독은 어쨌든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이정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이 기억이 나고, 심지어 제가 그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K리그 쿠플픽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이제 45분 동안 이제 프리뷰쇼를 하는데, 거기 나오신 감독 중에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던진 감독은 나는 20여 년 방송 커리어에서 처음 봤어요. 아니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감독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지 않고, 저 근데 한준희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그래서 뭐든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매너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했던 거는 대부분 명장면이다라고 저는 올 시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매너볼 관련해서는 지금 또 앞줄에 안양 팬분도 앉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겪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요. 광주의 그 장면을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37라운드 슈퍼매치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명웅 오신 날. 제가 그날도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 그렇죠. 옆쪽에서 쿠팡 쪽에서 하셨고, 스카이스포츠 K리그 연맹 중계가 이제 동시에 벌어지는데 이산 가족처럼 그렇게 중계했었는데, 기쁘다 영웅 오셨네. 그때 47,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료 관중은 45,000명이고 총 관중이 47,000명이 약간 넘게 왔는데, 축구장에 이게 A매치 빼놓고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중년의 여성분들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응원을 하시고, 또 서울 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K리그가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그 단초를 준 게 아닌가, 힌트를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이명웅님은 분명히 K리그사의 금자탑을 그날 쓰셨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서 제가 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서 그 이명웅님을 좀 한번 이렇게 상을 하나 드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여기 지금, 특별상 내지는 뭐 공로상 내지는 올해의 인물상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걸 저 제안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전시회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 바모스 컴퍼니 관계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명웅님에 대한 그 족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큰 빵꾸가 아닌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이명웅님의 그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또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바모스 컴퍼니에서 적어도 벽에 한 면은 이명웅으로 만들어야 된다. 동상 하나 정도는 좀 제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명웅님이 여기 오실 수 있고, 그것이 또 영웅시대가 여기에 또 오셔가지고 그럼요. 관광을 하시면, 관람을 하시면 영등포구청에도 이명웅님 팬분들의 관광 코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영등포구의 그 경제 활성화, 영등포구도 좋고 K리그도 좋고 그렇죠. 모두가 좋은 그런 거를 한번 이 바모스 컴퍼니에서도 그렇죠. 내년에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저기에 또 진심 어린 충원이었습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짜로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죠?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한번 맞춰보고, 정말 곤란한 질문들도 저희가 제가 몇 개 던져드렸습니다만, 저희 암살 시도를 비롯해서 잘 빠져나가시면서 좋은 답변을 해주신 한준희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